네, 반갑습니다. 처음에 우리 이민하 교수님이 저한테 주제를 주실 때 소득주도 성장, 그건 제가 상의가 안 된 상태에서 아마 주제를 한 사람한테는 소득주도 성장, 한 사람한테는 혁신주도 성장, 아마 이렇게 주제를 부여하시고 하셨는데, 제가 그걸 이렇게 받고 첫 번째 드는 생각은 이분이 오늘 한번 세게 싸움을 한번 붙여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시지 않았나 생각했습니다. 주제가 두 개가 특히 이렇게 대비가 되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한다면은 뭐 굉장히 뜨거운 토론이 될 수 있겠죠. 뜨거운 토론이 될 수 있고 쟁점들이 좀 분명해질 것 같고, 제가 그렇게 한번 해볼까 하다가 제가 두 가지 이유로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말씀드리겠지만은 제가 한 5년 전부터 우리나라의 성장 모델이 어떻게 되는 게 좋을까 하는 거를 혼자 이렇게 고민하다가 이 세 가지를 일종의 팔러시 믹스처럼 이거를 최적 조합을 만들어내는 게 필요하겠다 하는 생각을 했는데요. 오늘 제가 그런 제가 고민했던 문제를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다른 하나는 아까 우리 이병태 교수님이 이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제가 대개 요약해보면 시장 중심 정책에서 좀 많이 벗어나 있는 것 같다. 좀 과도하게 분배 쪽에 가 있고, 또 그 정책을 선택하는 것도 선거를 염두에 두었던 포퓰리즘적 어떤 판단, 선택, 이렇게 이제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저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는지 아니면은 다르게 하는데 그렇게 보이는지 저도 좀 확인하고, 과도하게 그렇게 가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저도 필요하면 좀 따끔한 이야기를 좀 이제 앞으로 해볼까 합니다. 제가 지금 무슨 정책에 관여하는 건 아니지만은 경제 정책이나 사회 정책이나 이런 분야의 정책을 해 나갈 때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소득주도 성장 혹은 무슨 혁신주도 성장, 어느 하나의 정책 수단으로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를 도저히 풀 수 없다고 보기 때문에 이 다면적인 어떤 정책 조합이 필요하다, 제가 그런 생각을 했고, 그런 두 가지 이유로 제목을 이렇게 달았는데요. 제가 제목을 이렇게 달고 나서 좀 걱정이 많이 생깁니다. 저는 경제학자가 아니고 사회학자인데 도대체 이렇게 어려운 주제를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좀 걱정도 했는데, 어쨌든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사회학 하는 사람이 이런 고민을 좀 하고 있다 하는 측면,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이 교수님 발표를 듣고 아마 굉장히 많은 토론과 논쟁과 그런 거를 거쳐서 또 사실에 대한 것도, 팩트에 대한 것도 우리가 선택적으로 팩트를 제시할 수 있기 때문에 팩트에 대한 것, 데이터에 대한 것도 함께 근거가 분명하고 해석의 해석에 있어서 이게 또 문제가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데이터를 같이 읽고 같이 토론한 다음에 공동의 결론을 내리는 그런 것도 생각해야 되겠지만은, 어떻게 생각하면 나라 전체를 뭐 이렇게 시기에 따라 바꾸기는 당장 바꾸기 힘들고, 어느 또 두 개를 놓고 한쪽에는 A 플랜, 한쪽에는 B 플랜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 그래서 우리가 시행 과정을 보고 결과를 보고, 그렇게 해서 각자의 주장이 어떤 주장이 더 성과가 좋은 성과를 내는지 그런 걸 한번 실험을 해봐도 안 좋겠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어쨌든 제가 생각하는 거 말씀을 드리고, 또 나중에 좀 토론자들께서 좋은 의견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포인트가 우선 질문입니다. 우리 사회 여러 경제 주체가 함께 번영할 수 있는 성장 모델이 어떤 것일까? 두 번째는 포용적 성장과 혁신적 성장은 상호 배타적인가? 성장의 한계는 무엇인가? 또 최적의 성장 전략은 무엇인가? 대개 이런 질문을 염두에 두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 성장 모델이라면 아마도 신고전파 모델을 제시할 수 있겠는데요. 일반적으로 성장 모델의 이 방정식이 이렇게 제시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K는 자본이고, 또 요거는 노동 투입,
그리고 A는 이제 일종의 생산성, 여기서는 생산성이 외생적으로 주어진 것으로 간주하고 있고요. 요거는 이제 자본 투입이 어떻게 되느냐에 관한 함수인데, 전체 국민 소득의 이제 저축률과 요거는 이제 감가상각을 빼서 이것이 이제 이 유동하는 그 시기에 투자 규모가 되겠죠. 이 모델을 염두에 두면 성장의 동력이 대개 생산 요소의 투입을 확대할 때, 그래서 자본의 양, 노동의 양을 투입할 때 이렇게 이제 성장이 일어난다고 보는 것이고, 기술 진보는 여기서는 이제 이 외생적인 모델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거를 내생적인 모델로 사용할 때는 대체로 기술 진보가 생산성 향상을 가져온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런데 이거는 기술 진보가 자본의 능력을 키워서 생산성을 높일 수도 있고, 또 노동 쪽에 예를 들면 노동자의 인적 자본이라든지 기술이라든지 스킬이라든지 이렇게 다양한 배합이 가능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지난 시기 동안의 성장 단계 또 미래 과제를 좀 정리해 보면, 대체로 박정희 정부 시기에 경공업에서부터 첨단 산업으로 이행한 대개는 김영삼 정부까지를 염두에 둘 때 요소 투입형 성장 또 수출 주도형, 이거는 이제 우리 시장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겠죠. 그 다음에 이제 초기의 기술 모방에서 시작해서 어느 정도의 이제 초기 단계의 혁신 주도까지 진행된 게 아닌가. 특히 이제 IT 분야에 이제 변화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외환위기 이후에 이제 굉장히 질적인 변화가 발생하는데, 경제적 조건이 과거와는 달리 엄청나게 큰 변화들이 진행이 됐다고 봅니다. 자동화가 진행이 됐고 비정규직 등등. 그래서 이 시기 동안에는 전반적으로 부채 주도, 사람들의 고용도 줄어들고 소득이 줄어들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제 부채를 통해서 금리를 내리고 등등 해서 부채 주도 또 수출 주도 이렇게 진행됐다고 봅니다. 현 시기에는 저는 세 가지 삼중의 과제를 우리가 안고 있고, 이 세 가지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고용 확대 등등, 이는 이제 수요 부분을 어떻게 확충할 것인가 하는 문제고, 두 번째는 모방형 혁신에서 창의적 혁신으로 아마도 한국 사회의 저는 장기적인 운명을 우리가 이야기한다면은, 아마도 저는 장기적인 운명, 우리에게 주어진 일종의 바틀렉이랄까요? 한국 사회 전체를 어떻게 할 수 없도록 이렇게 올가매는 어떤 힘이 있다면은 그 힘을 벗어나는 것은 저는 여기서 결국은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세 번째는 지구 온난화 등등 이 문제는 경제 우리가 모델에서 본다면은 하나는 수요, 하나는 공급인데, 대체로 경제학에서 언더 더 기본 컨디션이라고 하는 앞에 가정하는 부분인데, 자연에 의해서 주어지는 이 가정을 우리가 그동안 소홀하게 생각했고, 그런데 이것이 가지는 어떤 제약하는 힘이 지금 엄청나게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 세 가지를 저는 삼중의 과제라고 보고, 이것을 실현하는 이제 성장 모델로서는 포용적 성장, 혁신적 성장, 지속 가능한 성장 이렇게 나눠 보겠습니다. 포용적 성장에 관한 문제인데요. 2008년, 2009년 그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과거에 이 자유무역, 자유시장, 자유무역을 강조하던 수많은 국제기구들, 월드 이코노믹 포럼에서 시작해서 월드뱅크, IMF, 무슨 OECD 이런 등등의 국제기구들이 모두 나서서 포용적 성장으로 방향을 전환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 가지 정의가 이제 제안됐죠. 한번 참고하시기 바라고, 우리가 지금 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지금까지는 성장의 양에 치중했다면 앞으로는 성장의 질과, 제가 하나를 더 못한다면 성장의 종류를 좀 근본적으로 고민해야 될 시기가 왔다 이렇게 봅니다. 포용적 성장은 기본적으로 이 연관 개념이 이제 소득주도 성장, 임금주도 성장이 있는데, 임금주도 성장은 다 아시는 것처럼 ILO가 제안한 그런 모델이고요.
포용적 성장 이 두 가지보다 훨씬 넓은 개념이 되겠습니다. 소득 분배 개선, 인적 자본 투자, 일자리 구조 조정, 또 조세 체계 사회 보장 이 등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게 국민들의 다수, 이 브로드 베이스드 다수가 경제 활동에 참여하고 고용이 이루어지고 또 소득이 늘어나고 등등 이렇게 이제 보는 것이기 때문에 범위로서는 이게 가장 넓은 범위가 되겠습니다. 홍장표 지금 청와대 경제수석 아까 우리 이 교수님이 장하성 실장에 대해서 비판의 말씀을 하셨는데 아마 그 비판은 홍장표 교수도 좀 나눠드려야 안 되겠나 싶은데 이분이 이제 교수 시절에 소득주도 성장의 정책 과제에 대한 논문을 이제 작성했는데 그 중에 고용주도 성장, 임금주도, 소득주도 이 세 가지에 대한 개념 정리를 하셨고 대체로 소득주도 성장이 가장 범위가 넓은 것으로 그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 데이터에 관한 문제인데요. 노동 생산성하고 실질 임금이 한국, 미국, OECD가 거의 다 비슷하게 이게 지금 격차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일명 스네이크 조라 해서 뱀의 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자료는 요 파란색이 실질 노동 생산성이 증가하는 요 1970년대부터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증가하는 것이고요. 요 부분이 이제 임금 증가 폭인데 이게 외환위기 이후에 이게 지금 횡보하는 그런 그 패턴을 보여주고 있고 이만큼의 격차가 생기고 있습니다. 아까 이 교수님 그 발표 중에 이거는 좀 우리가 데이터에 관한 서로 좀 같은 좀 이렇게 같은 데이터를 보고 같이 해석을 할 필요가 있는 게 아까 그 우리나라가 이게 웨이지가 노동 생산성 증가율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최근에 증가해서 문제가 되고 있다고 했는데 그게 어느 시기에 관한 데이터인지 또 그걸 어떻게 해석하는 게 옳을지에 대해서는 서로 좀 토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확보한 이 자료는 기반이 한국은행 국민계좌에 나온 자료이고 어쨌든 지금 한 98년부터 한 20년 정도 이 지금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고요. 요거는 지금 이제 미국인데 우리보다 훨씬 빠른 시기에 1973년부터 훨씬 격차가 크다는 걸 보여주고 있고 이건 OECD 국가 전반이 이런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에 자료와 더불어서 이게 이제 국민 소득이 기업하고 그다음에 가계 정부에 어떻게 배분되느냐를 놓고 보면 이것 한 20년 통계를 보면 가계 소득으로 이렇게 배분되는 게 한 10%포인트가 지금 줄어들었습니다. 지난 20년 동안에 정부 부분은 변화가 거의 없고요. 기업 부분이 이제 한 10%포인트 증가한 것이죠. 그러니까 전체를 놓고 우리가 한마디로 정리를 하자면은 지난 20년 동안에 가계 부분의 소득 비중이 줄어들고 기업 부분이 늘어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이 불평등에 관한 건데 요거는 뭐 나중에 따로 토론될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포용적 성장론, 특히 이 소득주도 성장에 대해서 홍장표 교수가 이 경험적인 분석을 한 자료가 있는데 이건 그냥 주장만 하면 공허한 주장이 될 것이고 자신의 주장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81년, 97년, 또 99년, 2012년 사이에 이걸 조사를 했더니 총 수요가 1%포인트 증가할 때 노동 생산성이 이만큼 증가한다 하는 이제 경험적인 자료를 분석을 제시했고요. 이 자료는 실질 임금이 1%포인트 증가할 때 경제 성장률, 생산성, 고용 증가율이 다 증가한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앞으로 이분이 이런 그 분석을 한번 제가 그렇게 자료를 찾았는데 경험적 분석이 그동안에 특별히 많이 된 게 없고 이게 지금 확인이 됐는데 이 분석이 타당한지에 대해서 이분이 사용한 무슨 개념이나 가설이나 데이터부터 시작해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고 다양한 좀 연구가 제시될 때 우리가 아마도 여기서 제시된 분석 결과가 타당한 것인지 이것을 정책화해도 신뢰할 만한 것인지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는데 어쨌든 저는 이
지금 여기서 제시된 증거는 상당히 강력한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이것을 부인하는, 이것을 리젝트하는 다른 연구 결과가 나오면 그때는 그 연구 결과하고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될 텐데, 어쨌든 지금까지 제시된 걸로 볼 때는 일단 강력한 증거를 제시한 셈이다 이렇게 봅니다. 이거는 뭐 함이니까 넘어가겠습니다. 혁신적 성장은 뭐 여러 가지 개념, 우리가 많은 개념을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궁극적으로는 새로운 아이디어 발상을 통해서 신기술, 신제품을 만들어내고 이것을 통해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때 우리가 이제 혁신이 일어난다고 볼 수 있고요. 그런데 이제 혁신은 긍정적인 효과도 매우 분명하고 또 부정적인 효과도 매우 분명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느 게 더 크냐? 지금은 한마디로 말하기 힘든 것 같습니다. 제가 몇 가지 경험적인 분석 결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요 X축은 이제 혁신과 관련된 여러 지표들을 종합한 지표이고, Y축은 노동 생산성인데, 이 중간선을 기준으로 할 때 많은 나라들이 혁신 지수도 높고 노동 생산성이 높은 나라가 이게 배치되어 있습니다. 요 아래 좀 낮은 나라가 아래 있고요. 이거를 경제 성장하고 비교하면은 대개 이런 곡선, 그러니까 혁신 지수가 높아지면 경제 성장률도 높아진다. 그런데 리니어한 것은 아니고 이런 그 포지티브한 패턴을 보여준다. 혁신의 효과가 기업 생산성을 얼마나 증가시키느냐? 이거는 기업들에 대한 이제 여러 그 일종의 설문조사 자료를 이제 가지고 분석을 했는데, 거의 모든 그 이노베이션, 혁신이 생산성을 증가한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혁신의 효과가 불평등을 증가하고 사회적 이동성을 증가하는 이 문제인데, 이거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요 이제 논문에서 나온 건데요. 요 왼쪽 자료는 뭐냐 하면은 연도별로 인구 1000명당 요 이제 특허, 인구 1000명당 특허의 수가 얼마냐 하는 것과, 요거는 이제 상위 1%의 소득이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미국의 경우에 연도별로 1000명당 특허의 수가 늘어날 때 다른 어떤 계층, 소득 계층보다도 최상위 1%의 소득이 급격히 증가한다 이렇게 보여줍니다. 요거는 미국의 각 주를 중심으로 주별로 특허가 많이 그 생산되는 주일수록 그 주에 1인당 주민소득이 증가한다. 그러니까 혁신은 기본적으로 다양한 지표를 우리가 제시할 수 있는데, 혁신 활동이 증가할 때 아까 경제 성장이 증가하고 소득이 증가한다. 그런데 아마도 그것이 전 계층에게 같이 배분되는 게 아니고 최상위 이 계층에게 좀 집중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재미있는, 요 앞에 자료 분석과 다른 분석은 요겁니다. 이게 사회적 이동성도 증가시킨다. 그러니까 특허가 많이 이제 그 등록이 되고 연구 개발이 활발하고 하는 그런 주일수록 그 주에 계층 간 이동, 상승 이동도 활발하다라고 하는 것이니까요. 우리가 이거는 불평등을 얼마나 증가시키느냐, 그것이 만약에 불평등이 폐쇄적인 사회 계층을 만들어내면 문제가 되는 것인데, 불평등이 증가하는데 다른 한편으로 상승 이동까지 지금 같이 가져온다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좀 정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혁신의 또 이 효과 중 하나가 고용이 감소한다는 건데, 대체로 초기에 우리가 어떻게 예측했냐면은 혁신이 증가할수록 이 비숙련, 숙련도가 낮은 산업 분야와 고용은 줄어들 것이고, 줄어들 것이라고, 기술 발전의 효과가 숙련도가 낮은 쪽에만 문제를 일으킬 거라고 봤는데, 최근에 와서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여기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이게 숙련도가 높고 낮음을 가리지 않고 예를 들면 의사라든지 변호사라든지 숙련도가 매우 높은 분야까지도 일자리를 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대단히 지금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AI가 발전하면서부터. 그래서 이 이제 낮과 높이가 다 있는데요. 이거를 이제 우리나라에 적용을 이렇게 시켜보니까 우리나라는 미국보다도 훨씬 일자리가 사라지는 효과가 크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2020년을 전망할 때
일자리가 늘어나는 분야하고 줄어드는 분야를 놓고 볼 때 일자리가 줄어드는 쪽이 더 많겠다 하는 연구입니다. 한국의 현실을 놓고 보면 한국의 시간당 노동 생산성이 OECD 중에 거의 최하위권에 속하고요. 요거는 이제 평균 노동 시간이 아주 높기 때문에 이 두 자료로만 놓고 우리가 결론을 내리면은 한국은 과거의 노동 집약적 또는 투자 주도적인 어떤 그런 성장에서 혁신 주도적 성장으로 이행해야 되는데 그 이행하는 그 속도나 단계가 아직은 매우 낮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그 우리의 기술 개발 역량이 많이 낮다 하는 것입니다. 지속 가능 성장에 대한 문제인데 우리가 자연 혹은 환경이라고 할 때 자연이나 환경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 의미가 있죠. 하나는 자연은 다양한 자원, 우리가 경제 활동을 해서 사용하는 또는 생명 유지에 필요한 다양한 자원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런데 중요한 게 이게 이제 리미팅 컨디션, 경제 활동이나 인간의 생명 활동을 제약하는 그런 조건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자원, 기후, 생물종 다양성이 매우 중요한데 우리가 지금 자연이 가지고 있는 제약, 한계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 아닌가.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 사회 경제적인 추세를 놓고 볼 때 인구다, 실질 GDP다, 여러 다양한 에너지 이용량이다 하는 것이 산업혁명 이후에 거의 모든 지표가 기하급수적인 증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산업혁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산업혁명이라고 할 때는 그거는 굉장히 인류의 그 문명과 경제적 향상에 이건 아주 혁명적 변화, 좋은 변화를 가져온 것으로 보는데 지금 여기서 제시하고 있는 여러 자료들을 보면 이것이 과연 그 산업혁명이 인류의 미래 생존까지를 놓고 볼 때 이게 정말로 우리를 안심하게 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우리의 미래가 불투명한 것인지에 대해서 근본적인 고민을 하게 만듭니다. 모두 기하급수적인 증가를 하고 있고 지구 체계에 대해서도 CO2다, 무슨 N2O다, CH4 이 다 이제 온실가스를 증가시키는 것들인데 이것도 역시 기하급수적인 증가를 해왔다. 자원의 생태 용량, 자원 용량이라는 면에서 볼 때 이거는 이제 그 생태 발자국 개념을 적용한 것인데 2010년에 이미 인류가 사용하고 있는 자원이 지구가 제공할 수 있는 그 자원의 잠재력보다 1.5배를 지금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고 조만간 한 3개 정도 간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지질학 그 서베이에서 보면 주요한 미네랄, 주요한 지하 자원들이 만약에 매년 3%씩 성장한다고 가정할 때는 향후 한 100년 내에 다 고갈될 그런 위험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플래네터리 바운더리라고 하는 이 현상인데 이거는 이제 이 네이처에 나온 그 분석 보고서인데 한 10가지 인류의 생존이나 경제 활동에 중요한 10가지 핵심 요소가 있는데 그 중에 이미 3가지가 자연이 재생 가능하고 자연이 정화하거나 하는 등등 해서 이 지속할 수 있는 범위를 이미 넘어섰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생물종 다양성, 요 3가지인데요. 생물종 다양성, 기후변화, 요거는 질소를 이제 그 활용하는 그 사이클인데 이 3가지는 이미 위험 수준을 벗어났다. 나머지 이제 부분들이 진행이 되는데 여기 보면 무슨 해양이 산성화된다든지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데 우리가 유의해야죠. 과연 이거를 다 벗어나고도 인류 문명이 생존 가능한지 우리가 말하는 경제 성장이라는 것이 이런 경우에도 지속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대단히 지금 중요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자연이 가지고 있는 리미팅 컨디션이 어떤 상황에 와 있는지 우리가 이거를 염두에 두지 않고 마치 이것은 무한히 제공될 수 있는 것으로 가정하고 성장이다 우리가 이렇게 해서 되겠는가 하는 문제 제기가 되겠습니다. 산업혁명 이후에 이산화탄소가 지금 이렇게 누적적으로 지금 배출이 됐고요. 대체로 2도 산업혁명부터 시작해서 지구의 평균 기온이 2도C를 넘으면 통제가 불가능한 사이클로 간다. 그래서 2도C 이내에 기온 상승을 막아야 되는데
이 도시까지 우리가 이거를 잡으려면은 우리가 화석연료 같은 걸 통해서 사용하는 거기 화석연료를 태우는 데서 오는 CO2의 총량이 2,900기가톤 혹은 3,000기가톤을 넘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얼마나 사용했냐? 한 2,000기가톤을 지금 썼고요. 지구에 남아있는 여유 지금 그 용량이 한 1,000기가톤 정도 되는데 이미 지금 1도가, 산업혁명이 1도가 좀 넘어섰고, 나머지 지금 우리가, 이 1,000기가톤의 범위 내에서, 이 에너지 사용, 또 산업활동 등등을 관리할 수 있나 없나의 지구 운명이 결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IPCC라는 기관이 유엔 산하 기관인데 여기에서 이제 여러 가지 가정을 가지고 예측을 했습니다. 앞으로 2100년, 2300년 될 때까지 현재의 조건, 비즈니스 애즈 유저, 현재의 조건이 그대로 갈 경우에 2100년도에 지구 평균 기온이 얼마가 될 것이냐. 이 최악의 경우, 이제 지금처럼 갈 경우에 평균 기온이 4.8도 정도 올라갈 것이다. 또 해수면은 82cm 정도가 더 높아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올해 중국에, 홍콩 중국에 엄청난 지금 태풍이 최근에 몰아닥쳤고, 미국 텍사스 지금, 현재 상황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중입니다. 엄청난 일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평균 1도, 2도, 3도 이렇게 올라갈 때 지구에 어떤 일이 벌어질 건가를 우리가 다 확인 못하기 때문에 참고할 만한 자료는 이 6도 양몽이라는 책입니다. 이 6도 양몽이라는 책은 IPCC가 2007년에 미래의 그 기온 상승을 예측을 했는데, 그때는 어느 정도 예측이 됐냐 하면은 최대 6도까지, 2100년에 6도까지 올라갈 거라고 예측을 했고, 그 예측을 받아서 이 사람이, 이 마크 라이너스라는 이 사람이 과거 인류의 여러 단계에서 지금보다 평균 1도, 2도, 3도 이렇게 높았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를 다 복원해서 시나리오를 제시했는데 이거를 이렇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6의 멸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가 어떻게 될 것이냐, 세계 경제가 2100년까지 어떻게 될 것이냐를 지금 이게 예측을 하는데, 여기도 수많은 가정을 적용합니다. 수많은 가정을 지금하고 비슷할 거냐, 더 악화될 거냐 하는 등등을 가지고 예측을 하는데, 전 세계 평균 성장률이 지금하고 비슷할 거다라는 가정을 하면은 한 2100년에까지 한 2% 수준, 지금보다 상황이 조금 악화될 거다라는 가정을 하면 한 1% 수준.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소득주도 성장이냐, 혁신주도 성장이냐, 또 지속 가능한 성장이냐, 여러 가지 신화를 가지고 이 문제를 볼 때 어쨌든 인류가 1960년대, 70년대, 80년대 이렇게 겪었던 고도 성장을 우리가 지금 기대하기는 어렵다. 전 세계가. 또 이것은 상당히 위험한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 가능성도 많다. 따라서 성장의 양에 집착하지 말고 성장의 퀄리티와 성장의 종류, 카인드, 이 두 가지를 좀 더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이제 MIT 쪽에서 나오는 이제 이 성장의 한계 팀들이 만든 건데, 이 그래프를 자세히 보시면 대개 2030년경에 여러 수많은 위험 요소들이 집결되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고, 여기는 제가 자료를 제시 안 했습니다만은, 우리가 가까운 곳에 우리가 자연의 위험 요소를 생각한다면은, 저는 우리 가까운 곳에 가장 주목해야 될 문제는 히말라야의 높은 산악지대에 지금 쌓여 있는 빙하와 만년설이 녹아내리는데, 이미 3분의 2 정도가 녹아내렸고, 앞으로 나머지 3분의 1이 2035년까지 다 사라져 없어진다고 합니다. 그럼 그게 왜 만년설과 빙하가 다 사라져 없어지냐? 그건 앞에 말씀드린 여러 요인들이 그런 결과를 만들어 오고 있고요. 두 번째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만약에 그 빙하가 다 사라지면 이 아시아에, 세계에 어떤 문제를 가져올 것인가? 일단 한 30억이 지금 주위에도 모여 있는데, 히말라야에 문제가 생기면은 첫째, 식수를 구하기 힘듭니다. 둘째는 농업용수를 구하기 힘듭니다. 식량 생산이 급격히 줄어듭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러면은 중국에 13억, 인도에 13억, 베트남, 파키스탄,
등등에 있는 여러 나라들이 1차적으로는 대규모 전쟁을 벌일 것으로 그렇게 예측을 합니다. 물을 확보하기 위해서, 농사지을 땅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리고는 그것도 어느 시기부터는 통제 불가능한 상태가 되고 대규모 인구의 이동, 대규모 엑소더스가 생길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위험에 대해서도 주목해야 한다고 봅니다. 통합 모델에 대한 모색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세 가지 요소 어느 하나도 저는 빼고 미래의 성장을 이야기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소득주도의 문제는 수요 측면의 문제를 먼저 보자는 것이고, 혁신에 관한 문제는 공급 측면의 문제를 보자는 것이고, 환경적 제약 조건은 과거에는 경제학하는 분들이 단순히 어떤 합리적 무슨 그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서 하나의 가정으로 제시했던 건데, 저는 이것이 가정으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우리들에게 깊숙이 자연의 여러 문제를 일으키고 있고 자원 고갈 현상이 생기고 있고, 이 세 가지를 따라서 이 세 가지를 결합한 모델을 고민해보자. 참고로 EU의 경우에는 이미 2010년부터 유럽 2020에서 이 세 가지 모델을 종합한 그런 이제 다양한 그 경제 모델과 이 정책을 개발을 하고 있고요. 제가 여기서 개념적으로 한번 이렇게 제시를 해본 건데, 먼저 X축의 포용적 성장 역량과 Y축의 혁신적 성장 역량을 놓고 보면 현재 우리나라는 이쯤 된다고 생각합니다. 포용적 이 성장 역량이 저는 현재 우리나라의 분배가 너무 지금 악화되어 있고, 고용의 총량도 적지만은 고용의 질도 악화되어 있고, 임금도 부족하고 복지도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로 가서는 그러니까 현재의 고용이나 임금이나 복지 상태를 두고 혁신 쪽을 드라이버를 걸면 저는 불평등도 악화되고 구매력은 더 줄어들고, 그래서 수출 이외에는 이 나라의 그 경제 활로를 열기가 어려운, 내수가 약하기 때문에 수출을 통해서 외에는 우리나라 경제를 살릴 수가 없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만 뭐 수출하겠습니까? 다 다른 나라가 다 똑같이 그런 이제 경쟁 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수출로 길을 열어야 될 것과 우리 내수 시장을 활성화해야 될 두 가지가 다 있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필연적으로 포용적 성장 전략하고 혁신적 성장 전략은 저는 필연적으로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를 분리해서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어떻게 두 개를 결합할 것이냐? 1단계로는 포용적 성장 쪽으로 더 많은 투자를 하고 동시에 혁신적 성장 역량도 더 이렇게 고도화하는 이런 그 정책 믹스가 필요하고, 제가 문재인 정부가 지금 어떤 정책을 만들고 또 어떻게 방향을 잡는지 제가 이렇게 지금은 깊이 관여 안 하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리기 힘들지만은, 아마 초기에는 이 포용적 성장 쪽에 많은 지금 정책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보고요. 지금 4차 산업혁명위원회가 이제 준비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이제 그 가동되고 하면 저는 빠른 속도로 혁신 역량을 강화하는 쪽으로 그렇게 갈 것으로 저는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C로 가야 되는데, 제가 이제 이런 고민을 하고 있다가 하면서 여러 가지 자료를 찾았는데, 이게 이제 고민을 비슷하게 하는 데가 많아요. OECD 올해 나온 자료를 보면 포용적 혁신 전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하고 생각이 똑같습니다. 이 보고서의 내용을 보면 혁신 위주로 가게 되면 결국은 혁신 교육 수준이 낮다든지, 또는 이제 무슨 뭐 신체적으로 장애가 있다든지, 또는 아주 낙후지게 산다든지, 이 혁신의 어떤 그 대열에 동참하기 힘든 많은 계층과 지역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지역에 이런 이 계층들을 위해서는 포용적인 어떤 접근을 해야 된다 하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속 가능 성장으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기존 성장 모델을 재조정해야 되고, 고성장 목표도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 등등.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제일 잘 조합해서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내자. 그리고 이제 동시에 이 다면적인 전환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성장
목표 성장률을 높다 낮다의 개념이 아니고 이건 일종의 성장의 종류가 되겠죠. 에너지, 운송수단, 주택 등등을 저는 질적으로 다 바꿀 필요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거는 좀 사족 같은 이야기입니다만은 인구정책에 대한 좀 의견을 하나 드리면, 제가 플랜 A, 플랜 B 이렇게 한번 나눠봤는데, 현재 우리나라 출산율이 1.17인데요. 정부가 엄청나게 드라이브를 걸어서 만약에 이 출산율을 2.1까지 회복해서 앞으로 5천만 이상을 유지하자라는 목표를 저는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저는 이거는 굉장히 저는 실현이 불가능하고 많은 문제를 돈을 투입하는 데 별 효과가 없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차제의 목표 인구를 한 4천만 혹은 한 3,500만 정도로 설정하고 차근차근 여러 조건들을 갖추어서 이 목표 인구가 회복되는 쪽으로 저는 그렇게 가야 되는데, 왜냐하면 지금 지난 한 10년 동안에 100조 이상을 저출산 대책으로 돈을 투입했다고 하는데 효과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돈을 뿌려도 지금 결혼을 기피하고 출산을 기피하고 있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일할 수 있는 일자리, 또 임금, 그리고 보육 등등 주택, 이런 조건을 갖춰지지 않고서는 저는 아무리 우리가 뭐 정부든 어디든 노래를 불러도 이 목표는 플랜 A처럼 가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플랜 B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면은 현실적으로 이 목표를 낮게 잡고 다른 조건을 충족시켜서 장기적으로 젊은 사람들이 결혼하고 아기를 놓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고 보고, 이렇게 해 나가면 자연으로부터 자원을 과도하게 많이 쓴다든지 하는 것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인구라는 면에서 지속 가능성을 높여주고 또 자연과 환경을 보호한다는 면에서도 저는 이 접근이 옳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뒤에 많은 이야기가 나옵니다만은 이건 제가 그냥 예시한 겁니다. 앞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으로 우리가 전환할 때 에너지 체계를 바꿔야 되고요.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동차 수송 혁명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주택 건축을 다 전면적으로 바꿔야 되고, 그 다음에 산업전환, 산업혁명과 관련된 산업전환을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농업, 순환경제, 포용국가는 최근에 나온 저희들이 최근에 만든 책인데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세 가지 이 과제를 우리가 어떻게 다룰 것인가에 대해서 학술적인 토론 또 정책적인 고민이 함께 진행된다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되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성장률을 너무 높게 잡는 데 대해서는 우리가 좀 자유로워진다 생각합니다. 성장률을 과도하게 높게 잡는 것이 가능하지도 않고, 그렇게 무리하다 보면은 반드시 어느 다음 단계에 다시 이제 디플레이션 같은 게 오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성장률을 좀 다소 낮게 잡더라도 그것의 질을 높이는 쪽으로 그렇게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이렇게 새로운 종류의 투자를 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새로운 어떤 성장을 우리가 모색할 때, 그럼 그거는 이제 뭐 자원만 낭비하고 별 의미가 없느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콘드라티에프 이 6차 상승이라는 현상인데요. 이 콘드라티에프 이 사이클, 경제 사이클에 관한 문제인데, 과거에 5번의 상승과 5번의 하강이 있었다고 생각하고, 지금 이제 마지막 6번째 상승을 일으킬 수 있는 이런 분야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재생에너지, 지속가능한 무슨 뭐 건축, 무슨 운송수단, 이런 쪽에 새로운 투자들은 지속가능한 성장의 필수적인 그런 요소일 뿐만 아니라 이게 미래의 새로운 어떤 혁신, 새로운 어떤 성장의 동력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점에 주목하고 또 희망을 가지고 새로운 변화를 좀 실현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시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